지난주에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지금 영양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네. 영양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시대 왜 그렇다고 했죠? 1번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1번은 환경이 변화됐고 우리는 저기를 많이 먹죠. 뭘 많이 먹죠? 첨가물 많이 먹고 너무 일찍부터 약을 먹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밥을 잘 먹고 있긴 하지만 영양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지금 영양실조의 상태이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영양제 보충의 역할을 잘하는 거는 그냥 정제형으로 나온 영양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을 건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영양의학 가이드, 건강의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로 나왔어요. 이 책이. 근데 원서는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예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영양의학에 관해서 모르는 의사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원작이면 다시 말하면 영양의학을 모르는 의사가 나에게 뭔가 처방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작인데요. 이 제목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영양의학 가이드로. 그래서 머릿말을 읽어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요거 읽으신 분 있을까요? 푸른 소리라고 쓴 데가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진짜 맨 앞 거기 핑크색 여기 있는 거에 영어로 써있긴 한데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저자의 메시지거든요. 저자의 메시지인데 여기 I hope that으로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데가 요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책에 속하는 건강에 대한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 같이 뭐의 혜택을 경험하래요? 건강의 혜택을 경험하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부터 건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나. 맞아요. 나부터 건강의 혜택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혜택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 책을 썼다는 메시지가 이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어디가 아파야 될 사람, 아파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어서 건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이 책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라고 하는 마음을 이 사람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에 관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제 4페이지 머릿말에 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줄 쳐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의사는 무슨 중심적이래요? 질환 중심적. 네, 의사는 질환 중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환을 연구하고 질환을 찾는다. 우리는 약학 교육을 받아 질환을 치유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안돼요? 약물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질환을 알고 뭐를 알아요? 약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질환과 약물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 5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자 하지만 항상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찾으셨어요? 네. 못 찾았어요. 5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밑에서 네 번째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자 하지만 항상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분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죠. 위에서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편이 건강을 잃은 후 되찾으려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는 뭐래요? 상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을 잊어버리고 어떻죠? 그냥 살다가 아프면 보험금 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들, 보험을 진짜 잘 들어놓으신 분들은 내가 어디 아프기만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보험을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이거 타고 어떻게 타고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이제 물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7페이지에 보면 의사들이 영양제 먹지 말라는 얘기를 이분도 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줄이죠. 환자가 영양 보조제를 복용해야 하지라고 물어오는 순간만큼 의사가 당황될 때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영양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들이 대부분 뭐라고 해요?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고,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특히나 항암하시거나 무슨 큰 치료하시는 분들은 의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했죠. 저번에 김윤경 ML님이 그 간호사, 그렇게 무서운 간호사 만나면 누구라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양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의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사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중심이래요? 질환 중심이고, 뭐를 한다고 했죠? 질환과 약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환과 약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의사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뱀 기름에 불과하고 비싼 오줌이다라고 하는 막말을 합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밑에서 8번째 줄이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 내내 우리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강화하고 잘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영양의학은 주류이면서, 네 번째 줄이요. 영양의학은 주류이면서 상식적이고 예방적인 의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좀 찍어드릴게요. 영양의학은 주류이면서 상식적이고 예방적인 의학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영양의학은 요거는요, 맨 밑에서 5번째 줄 거기에 사실 영양의학은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도 낯설다. 잘 될 건가 봐요. 죄송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하지만 결론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환자를 죽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영양의학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삭발될 필요 없다고 했고요. 이게 제목이 다 똑같죠? 영양의학을 무지한 의사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네. 제목도 뭐였어요? 영양의학을 모르는 의사, 당신의 의사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그러면 의사들은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맹목적인가? 그리고 의사들이 이 영양의학에 대해서 아는 의사는 환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 전에 이 의사도 영양의학에 대해서 무지했고 영양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식의 전환은요. 일단 이 분의 아내가 섬유근막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만성피로가 짙어졌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까지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 과정 속에서 의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요. 근데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의사로서 뭘 했는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근데 뭐가 없다고 했어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잔뜩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근데 처음부터 뭘 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막 증후군이었는데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뭘 줬냐면 그분한테 일어난 자기 아내한테 일어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걸 줬어요. 야간 수면제 약, 진통제, 항염제, 근육이완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용 흡입제 이거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네. 매주 알레르기 주사, 잦은 감염 항생제, 만성 피로까지 왔어. 그리고 호흡기 전문의와 감염질환 지금 전문의 자기하고 똑같은 의사는 이분한테 뭐라고 했대요? 완치가 불가능하고 6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계속했죠. 근데 이분이 영양제를 그래서 이때 만납니다. 이때 그 집에 리즈는 폐렴을 앓았던 친구 보이시죠? 어디냐면 갑자기 생각이 19페이지 중간인가요? 아니요 20페이지예요. 죄송해요.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쯤은 리즈는 폐렴을 앓던 친구 남편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죠?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여 기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 자기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폐렴을 앓았던 친구 남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도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는지 의사인 자기한테 동의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적이죠. 뭐라고 했죠? 여보,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왜요? 앞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되는 영양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친구가 영양제를 잔뜩 들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21체.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아내의 친구. 누가 아팠어요? 친구, 아내 친구의 남편. 누가 먹었죠? 남편이 먹었어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먹고 좋아졌고 누가 가져왔어요? 친구가 가져왔어요. 의사가 영양제에 대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자신은 그냥 아픈 아내를 바라보는 무기력한 남편일 뿐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를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몰라서 그런 거고 의사가 나에게 영양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 사람도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뭐만 아는 사람이에요? 질환과 약물만 아는 사람이에요. 질환과 약물만 아는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양제는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약사한테 추천받았어요? 이분이? 아니죠. 친구에게 추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분이 나보다 많이 알아서 약사니까 의사니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추천해줬을 때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직이 아닌 거에 상관없이 영양에 관련돼서는 남녀노소 전문직 이런 거 다 소용없이 다 필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읽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유산을 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팠는데 안 아픈 그걸 보면서 친구한테 얘기해갖고 보조제를 잔뜩 들고 와서 어떻게 했대요?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 줄 3주 동안 정제형 보조제와 이상하게 생긴 건강 음료를 충실히 섭취한 후 스테레오 어쩌고 하고 건강이 좋아졌다. 3개월이 지나자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끝까지 읽으시면 일찍 자러 가는 자기가 그녀보다 일찍 잠자러 가는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3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의사로서 처방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던 아내의 상태가 영양 관리를 하고 나서 3개월부터는 굉장히 호전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전에 3주 동안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3개월 차에는 굉장히 달라진 예전과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신비한 비타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나의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비한 비타민이라고 써여 있는 22페이지에 잠자간에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연출됐다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은 신비한 비타민이 아내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은 사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치료법이 딱히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시도하지 않고 병원에서 주는 약만 계속 드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라도 해가고 이 고통을 없애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의사 말만 듣지 않고 뭔가를 시도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그 증상을 없애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항상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어땠나, 어제보다 덜 아프세요, 오늘이 더 아프세요, 요것만 측정하지 사실은 근본적인 걸 없애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들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영양 보조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궁금하고 이분도 궁금했는데 의사로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식이 바뀌게 됐고요. 이 인식을 바뀌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 영양 보충제는 왜 필요한가, 이 신체에 왜 필요한가, 밥을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가를 봤더니 활성산소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번째 줄 맞죠? 네. 9번째 줄 산소가 생명 유지에 필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소는 또한 내재적으로 우리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산소 역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산화 스트레스 또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은 몇 가지래요? 70가지가 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실제로 녹슬고 있다. 사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 그 자체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한 8번째 줄 예를 들어 산화 스트레스는 여기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포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상 뭐의 주범이라고요? 암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 여러분 당뇨도 만성 퇴행성 질환, 관절염 이런 것도 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되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근데 영양제 그냥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기준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10번째 줄에 11번째 비타민과 당신 위로 볼게요. 비타민과 당신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위로 보시게 되면 최적 용량은 1일 권장량 수치보다 현저히 높다. 이거 찾으셨죠? 네. 예, 거기에서 절대 다수가 그 위에 절대 다수가 최적 용량으로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건강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최적 용량은 1일 권장 수치량보다 현저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걸 먹어야 된다고요? 용량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과 당신에서 비타민을 왜 권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만 볼게요. 27페이지. 27페이지에 내가 보조제를 권장하는 것은 찾으셨어요? 위에서 8번째 줄 9번째 줄 내가 보조제를 권장하는 또 나오죠 여기서 내가 이 보조제를 권장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건강 혜택을 보라는 건데 보조제를 권장하는 것은 꼭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그저 환자에게 영양제를 최적 용량으로, 즉 의학 연구들에서 건강 혜택을 제공한다고 입증된 용량으로 자신의 몸에 공급하도록 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이에요. 거 밑에다 쓰세요.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드셨을 때는 사실은 내가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최적 용량이 아니니까. 최적 용량이 아니니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양제 최적 용량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었을 때 특정 질환을 치료를 위함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유산화는 그럼 어떤가?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에브리데이에도 나와 있고요. BTS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 영양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는데요. 유산화의 개별 성분의 효능은 영양 섭취 기준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닌 뭐라고 돼 있어요? 만성적인 폐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양 섭취 기준을 임상 실험 및 전염병 연구에서 밝혀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아까 효과를 본 사람은 어떤 용량이었어요? 최적 용량. 최적 용량. 근데 유산화 어떻게 담았대요? 임상 실험 및 전염병 연구에서 밝혀진 섭취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양제를 설명한 회사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밑에 써 있죠. 어떻게 생산했대요? 유산화의 모든 제품은 건강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GMP에 준하여 제조합니다. 이렇게 제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영양제를 골라야 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영양제가 유산화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스테랜드 박사가 여기서 환자에게 처방하고 이렇게 제시한 영양제도 유산화 영양제. 근데 유산화 영양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이스테랜드 박사가 이 책을 낸 게 되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산화 얼마나 됐어요? 올해? 몇 년 됐죠? 33년? 30년? 33년인가요? 33년.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놀라운 영양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양제 회사에서 영양제가 이렇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를 이분은 그때부터 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마침 또 나와 있죠. 2장에 보시게 되면은 30페이지에 마이런 앤치 박사 말이 나옵니다. 30페이지. 너무 짧게 살아가고 너무 오래 죽어간다. 이게 닥터 마이런 앤치의 말이죠. 여기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과 세포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닥터 마이런 앤치가 자신에게 주었던 영향력에 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런 앤치 박사는 이때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놀랍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밑에 보시면 경적을 울리는 현실에 평균 수명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미국에서 파킨슨병, 황방변성, 암, 뇌졸중과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전례 없이 많다. 이제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해당 사항 있죠, 지금.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질환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경우는 있지만 고령으로 죽는 거. 요즘에 오정세가 되게 히트잖아요. 그 오정세가 이번에 찍은 영화에서 명대사를 뽑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뽑은 명대사는 뭐였냐면 나는 그냥 늙어 죽고 싶다가 명대사를 뽑았어요. 아파서 죽는 거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고 그냥 늙어서 신체가 기능이 다해서 죽는 거. 그 대사가 자신의 명대사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그냥 나도 그냥 고령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전례 없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감염 질환을 퇴치했던 방식, 예방의학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의사들은 질환과 약물을 아는데 이 질환에 대한 거는 어떤 연구였냐면 감염 질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염 질환을 퇴치하던 방식으로 지금의 질환을 예방하거나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오늘날 보건 의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건강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예방의학이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예방의학 35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에 예방의학 보이시죠? 예방의학 보시면 예방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려면 실제로 무언가를 예방해야 한다. 진정한 예방의학은 환자들이 세 가지 접근법을 수용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나는 강력히 제안한다. 즉 건강하게 식사하고 주치세요. 즉 건강하게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고품질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있었어요. 건강의 3대 요소가. 근데 여기서 3대 요소는 뭐예요? 식사, 운동, 맞아요. 식사, 운동, 영양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는 건강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꼭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하나 놓쳤는데요.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5번째 줄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된다. 있거든요. 34페이지 제가 여기다 썼나요? 네. 네네네. 거기 써있죠. 생각된다. 여기 있죠. 생각된다. 여기 옆에다 가로치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영양의학 산업의 가능성.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가능성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대요? 더욱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쓸 거래요. 50대 베이비붐 세대 인구 제일 많죠? 이때부터 시작돼서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관리할 거예요? 영양 관리할 거잖아요. 영양 관리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라고 했을 때 이 영양제 산업, 영양 관리 산업의 가능성, 비전이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요소,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영양 보조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 요소에서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운동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6번째 줄 보시게 되면 당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학회에서 논쟁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영양제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인데 이것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말이 많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돌출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판단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밝혀냈죠. 그래서 환자에게 많이 권하고 있는데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영양 보조제가 공통적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중을 감량시키고 면역계를 증강시키는 게 사실은 공통적인 그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체중을 감량시키면 저희가 이점이 많죠. 체중을 감량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맞아지기도 하고 혈당 수치도 잘 받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리고 면역계를 증강시키는 건 어떻죠?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계가 증강되는 거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지켜내는데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면 의사들이 잘 알려줘야 되는데 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은 의사들은 환자들의 이러한 만성 질환에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전환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대부분은 처방전을 내주조차도 생활습관 변경을 말로만 할 뿐이다. 사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식중 팔고 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은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자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생활습관을 바꾸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약을 먹어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장의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도 자신을 믿지 않고 의사 아이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를 냅다 이렇게 먹는 약간 이런 형식이 계속 되니까 약으로만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약은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환자들에게 그러면 선택할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한테 너 약 먹기 전에 이런 걸 해봐 한번. 3가지 일을 한번 고쳐봐 라고 시도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이 대다수죠. 근데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 몸신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의사가 환자한테 이 기회를 줍니다.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영양 보조제를 먹는 걸 하진 않고요. 운동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당뇨 수치가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체중이 좋아지고 하는 그거를 관리해주는 의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강 프로그램 요즘에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해주는 의사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거는 그냥 방송용인 거예요. 방송용인데 거기서 정말 다루지 않는 게요. 영양 보조제예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의사가 카운트 이렇게 봐주면서 중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서요. 운동은 이거 하셔야 되고요. 음식은 이렇게 먹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단 하나 제한하지 않는 게 영양 보조제예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 건 이 3가지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고 1가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밥만 잘 먹으면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건강한 식생활을 보시게 되면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생활을 보시게 되면은 채소를 적어도 몇 그릇 먹는 사람 있어요? 7그릇. 네, 38페이지. 채소를 적어도 7그릇 먹는 환자들은 추가로 건강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했는데 7그릇 드실 수 있으신 분? 없어요. 7그릇의 사이즈가 요건지 이건지 알 수도 없고 그분더러 그거를 다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없는데 이걸 먹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영양제. 그거에 대한 건데 이렇게 먹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먹는다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나올 때 여기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 글 46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입으로 들여마신 산소가 뭐 찌꺼기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뭐가 된다 처음 알았어요. 부산물로 뭘 만든대요? 부산물로 물을 만든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부산물로 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은 최소 98번 문제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산소를 물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4개 전자가 모두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활성산소와 그냥 항산화제 얘기할 때 전자 얘기 많이 하죠. 그 전자가 이때 필요한 전자였어요. 산소를 물로 환원시킬 때 필요한 게 그 전자였는데 그 전자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산소 그냥 산소가 아니라 결국에는 찌꺼기 활성산소가 돼서 내 몸을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약한 부위를 계속 공격하게 되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는 거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아까 몇 가지라고 했죠? 70가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70가지 만든다고 했는데 가장 우리가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만들고 있죠. 보세요. 암, 그 다음에 당뇨, 치매,
이거 누가 만든대요? 산화 스트레스인 활성산소가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려고 하면은 전자가 많은 탈이 많은 우리 항산화제를 잘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자료 찾았어요. 보기 좋죠? 네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 만성폐행성 질환은 활성산소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저만 걱정하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딱 하나만 하나 놓친 거 있어요. 43페이지 볼게요. 잠깐만. 우리 유산화에 특화된 제품이 있죠. 뭐죠? 후라바노 시산백. 후라바노 시산백에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포도씨는 어떤 포도씨라고 했죠?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특화된 그 포도의 포도씨를 쓴다고 지난번에 이지연 스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포도씨 추출물은요. 여기에서 두 번째 포도씨 추출물이 그러고 나서 하나 두 개 내려가면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뇌 척수액에 의해 잘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포도씨 추출물의 양을 늘리고 항산화제와 미네랄을 계속 복용한 결과 데이비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가 포도씨 추출물을 먹게 된 이유는 사실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화에서 로렌조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영화를 보고서 그 포도씨 추출물이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포도씨 추출물을 잘 챙겨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인 포도씨 추출물이 뭐에 의해서 잘 흡수된대요? 뇌 척수액에 의해서 잘 흡수된다. 여러분 영양제는 어디로 다니죠? 혈액을 타고 다녀요. 혈액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강력한 항산화제 포도씨 추출물은 뭐로 흡수되는 거예요? 뇌 척수액. 그래서 뇌에도 좋다라는 얘기. 굉장히 그 투과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정말 여기저기 간다는 얘기. 제가 15년 전에 유산화 시작할 때 유산화에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후라바노 시산백은 근육도 뼈도 다 투과하고 투과성이 가장 좋은 성분입니다라고 강의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뇌 척수액에 의해서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 굉장히 놀랍죠.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씨 추출물 후라바노 시산법 먹었을 때 얘도 좋아졌고 저것도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었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 다 흡수돼서 필요한 것에 쓰이기 때문에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얘는 정말 두루두루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하지만 거기 보이시죠? 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항산화 물질은 뭐를 통해서 먹으래요? 음식이나 영양 보조제를 통해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로치고 옆에다 이거 쓰세요. 영양제의 절대적 필요성. 우리는 영양 보조를 위해서도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항산화제를 다 만들어내지 못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제거를 위해서라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영양제의 절대적 필요성 이거 적어보세요. 그래서 영양제 산업의 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영양제의 절대적 필요성이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영양제가 필요한 조건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산업의 비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영양 관리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활성산소를 충분히 처리할 만큼 항산화 물질이 가용한 우리 몸은 뭐래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0페이지.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잘 먹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질환 그리고 그 외의 질환 70가지 총 70가지의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관리 안에 꼭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 항산화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요, 자세히 뜯어보시게 되면 유산화의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이 영양 보충을 위해서 다양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산화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것들 다 비타민 E 다 항산화제죠. 그 항산화제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강력한 거 하나 있죠. 독점 항산화 성분의 올리브. 이거는 특허 기술이에요. 독점입니다. 미국에서 특허까지 획득한 이 기술을 제품에 넣어놨죠. 요즘에 이제 와서 사람들이 뭐 먹어요? 올리브유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거 또 흥분해서. 그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거 먹어서 좋았으면 유산화가 이런 걸로 특허 왜 내요? 그렇지 않나요? 기름 짜서 팔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산화에서는 여러분 항산화제도 잔뜩 골고루 잘 넣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잘 넣는데요. 그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올리브오일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특허받은 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제품마다 들어가 있고 특히 헬스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항산화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거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정말 스트레스 너무 지난주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요번 주죠. 오늘 월요일이 아니니까. 월요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내 몸에 아주 세팅을 풀 세팅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너네는 다 뒤졌어. 이러면서 책을 두 코를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신감으로 물리치는 걸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포라도 먹여줘야 되고 네 몸에 지금 활성산소 난리 났다 지금 먹어줘야 된다. 소방사 한 번 주겠다 이러면서 이런 거 주기도 하고 해서 그분에 있는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항산화제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예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매일 일정하지 않대요. 매일 일어나는 정상적인 대사 및 산소 환원 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은 다양하며 따라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언제 얼마만큼의 활성산소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산화제를 매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 순간 몇 끼 챙겨 먹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 뭐죠?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분이 말하는 건강의 혜택도 그 말이거든요.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기능에 대한 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의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항산화제나 영양 보충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 안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주범이 근데 있어요. 이것들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산화제 잘 먹는 거 플러스 과도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요 6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과도한 운동. 땀이 막 엄청나는 막 이런 거 보기엔 너무 멋있죠. 막 식스팩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건 읽는 순간 저 아싸 이랬거든요. 역시 나 건강을 잘 지키고 있었어. 근데 과도한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세 번째 대기오염, 흡연, 음식과 물의 오염, 태양 자외선. 여기서 뭘만 볼 거냐면요. 저걸 볼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볼게요. 과도한 스트레스 55페이지에 보면은 55페이지 오고 나서는 55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랜 기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암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경우 얼마나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로. 근데 스트레스를 뭐 나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 이래서 죽는 건 아니에요.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 뭐 아니면 정말 뭐 진짜 억울한 일, 진짜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오는 그런 거를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심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항산화제를 잔뜩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것도 당연히 쉬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누워있는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없애야 된다고 했죠? 스트레스 생기면 활성산소 생기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는 누가 한다? 항산화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얼른 빨리 비타민 C라도 한 통을 다 드시든지 하셔가지고 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문제 몇 가지 나온다고요? 70가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게 된다고 하면 항산화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내가 수혈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커피 수혈하듯이 항산화제도 수혈한다고 생각하면 주머니에 항상 헬스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드시게 되면 질병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61페이지 우리 약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6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약물과 방사선 치료 여기서 이것도 나오죠. 약을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처방하는 모든 약물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예요.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을 때도 그런 게 증가된대요. 그런데 21세기 선진국들은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미국 및 전 세계 약물 소비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비록 시판되는 모든 약물은 여기 줄치세요. 모든 약물은 그 효능을 검증받은 상태지만 각 약물은 아울러 내재적인 위험을 지닌다. 약이라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뭐라고 하죠? 2달 먹고 2달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약국에 가가지고 요즘에 되게 유행한다는 미백 약을 사러 갔어요. 그 친구가 산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주시면서 약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먹으면 2달 동안 먹고 2달은 쉬고 그 다음에 또 드셔야 되는데요. 이거 먹으면 혈전 생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혈전이 생기는 걸 마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원래 이 약을 먹으면 혈전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혈전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것만 드셔야 되지 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도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혈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요. 제가 야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샀어요. 혈전이 생겨도 괜찮다고 했어요. 약사가 뭐라고 했냐면 혈전이 생기지만 큰일이 나진 않는다고 했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혈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약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안하는 약사나 사는 내 친구나 사는 내 친구나 똑같다. 개념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 그 약사의 말이 당당했어요. 혈전 생깁니다. 45,000원이요. 혈전 생기는 약을 45,000원 산 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갑자기 흥분했네요. 그래서 모든 약물을 팔아도 된다고 있으니까 약국에 팔겠죠. 약물은 효능을 검증받은 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중증 약물 부작용은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을 먹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62페이지에 만성 퇴행성 질환 중
70종 이상이 산소가 일으키는 독성 작용의 직접적 결과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아토피, 당뇨, 치매, 암. 이것도 만생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 활성산소가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게 그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러한 질환들은 근본 원인이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산화 스트레스 이꼬르 뭐라고요? 활성산소. 네. 그래서 몸속이 천천히 부식되기 시작하다가 금속이 약한 지점처럼 어느 부위든 먼저 닿아버리는 부위가 우리가 일으킬 퇴행성 질환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62페이지에 7째 줄 위로 가서 7번째 줄에 돼 있죠. 몸속이 천천히 부식되기 시작하다. 그래서 나는 어디가 눈이 안 좋아, 배가 안 좋아, 막 이거 뭐라고요? 퇴행성 질환. 약한 부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질환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질병의 이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각기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부분도 다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관리를 잘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뭐가 있었을까요? 전 아까 말씀드렸죠. 퇴행성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거 70가지. 이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나 이거 있다 하시는 분 손. 아무도 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오해진 리더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제일? 네. 여기 있는 얘기가 다 굉장히 새롭고 되게 다르게 보이고 막 이러셨죠? 네. 그래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있으셨어요? 항산화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 맞아요. 항산화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있으세요? 네. 안 가져와가지고 안 가져왔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의사는 뭐를 한다? 질환을 하고 약물을 한다. 영양의학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도 의사는 뭘 선택했다? 영양관리를 선택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한 영양관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의사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의사나 약사에게 허락이 필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뭔가가 있어서 제거해야 되거나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영양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영양제는 여러분 영양 보충이나 항산화제를 정제형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약이다 약이 아니다?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죠. 특정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의학, 영양관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은 여러분 다 나눔을 해주셨고 지난주 가장 만족했었던 제품 있었다라고 하시는 손. 네, 좋아요. 여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갑자기. 좋아요. 목장이 불려한데? 그냥 뭐 있는 겁니다. 뭐 쓰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청숙입니다. 네, 제가 유산화 전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한 2주 정도 제가 글루코사민을 못 먹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글루코사민을 주문 한 4통, 5통씩 주마다 주문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나간 거예요. 그게 내가 먹으려고 이번 주 화요일 도착했네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글루코사민 컴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달해주고 그럼 다음 주 먹어야지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2주를 못 먹었는데 제가 뼈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사모님이 뼈마디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저랑 나이가 같기 때문에 혹시 사모님 뼈마디가 아프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뭐 관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20주 동안 글루코사민을 못 먹었잖아요.
진짜 다른 집은 다 먹었어요. 글루코사민만 2주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뼈마디가 아픈 거예요. 관절이 아픈 거예요. 나 너무 청소를 열심히 했나? 설거지를 열심히 했나? 그게 아니고 글루코사민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글루코사민 지난주 토요일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차용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뼈마디가 안 아프고 멀쩡하답니다. 진짜 글루코삼이 먹어가지고 뼈마디가 안 아파 너무 좋으셨죠? 여기서 또 여러분 질문하는 생기는 게 있죠. 그렇게 계속 먹었는데 왜 또 아프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먹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5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매일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활성산소의 생성은 다양하며 따라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언제 얼마만큼의 활성산소가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며칠 안 먹었으니까 아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애프터 스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읽는 재미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로 여러분의 관리, 영양 관리를 잘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이 시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눔해 주신 이창순 리더님께 박수.